네. 자, 우리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래도 선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앞에 일정을 좀 들으니까 또 중요한 일정을 하고 오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예. 네. 우리 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님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님이 단일화를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난 17일 날.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그 국회에 저희 당 대표실에 저희 당 후보님과 당 대표와 그다음에 관계자들,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또 정책 또 비서실장, 뭐 대변인, 뭐 이렇게 해서 네. 한 12분이 함께 자리를 하면서 그러셨군요. 티타임을 갖고 네.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열심히 힘을 합쳐서 우리 승리하는 데까지 같이 달리자, 이런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 좋았죠. 우리 분위기 좋았습니까? 김진애 후보님의 김진애 에너지가 만만치 않잖아요. 네. 우리 김진애 에너지를 박영선 후보에게 모두 다 드리시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에서도 이렇게 최대한 네. 박영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자리였어요. 네, 아마 박영선 후보님이 많이 힘을 얻고 가시지 않았을까. 아유, 뭐 네. 김진애 이 의원의 후보의 네. 에너지 받았으면 그렇게도 하고 우리 열린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분들도 엄청난 에너자이저세요. 맞아요. 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지지자분들, 네. 당원분들 어떻게 뭐 결합도 이건 좀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네. 공개적으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화이팅도 하셨기 때문에 네. 일당백, 이게 우리 열린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네.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분들과 함께 엄청난 에너지를 또 뿜어내시면서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 막 활발하게 나서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그 범여권 단일화가 마무리돼서 이제 박영선 후보는 계속해서 정책 행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보수 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됐어요. 방금 전에 오세훈 후보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누르고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 저는 이제 그 박영선 후보하고 뭐 상대하기는 조금 버거운 박영선 후보를 감당하기는 좀 버거운 후보들이 사실 야권 후보였잖아요. 둘 다. 박영선 후보를 감당하기엔 좀 모자란 버거워할 수밖에 없는 후보들이었다. 어느 분이 돼도 뭐 약간 이게 도끼인 객긴이라 그러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오세훈 후보가 조금 뭐랄까 토론회는 조금 낫다, 뭐 이 정도 평가지, 근본에 있어서는 사실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차이랄까 이런 게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남은 기간이 이제 15일 남았어요. 이제 그렇죠. 이제 본선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충분히 뭐 이게 판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만들고 해나가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원래 선거 때 하루는요. 평소에 한 달 내서 맞아요. 막 2달 정도의 그런 의미를 갖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야권 단일화에 너무 이제 이렇게 언론이나 관심이 이제 집중되어 왔는데 이제야말로 정말 두 양 후보가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 야권 단일화 과정을 보면 정말 정책은 실종된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서울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저는 재개발 열심히 하겠다 막 이거밖에는 기억이 없고 너무나 이게 소모적인 어떤 정치 공학적인 막 이런 거 가지고만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생산적인 단일화를 못 해왔잖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박빙의 그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누가 될까 약간 이런 관심과 관심이 좀 집중됐어요. 호기심은 그런 걸 불러일으키긴 했는데 네. 이게 시장 선거인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서울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책 얘기는 거의 네. 저는 실종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일단 단일화가 일찍 마무리가 그렇습니다. 되고 네. 이후로 계속 정책과 관련된 행보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진가를 좀 발휘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유치원 네. 무상급식 공약을 그렇죠. 내놓으셨더라고요. 그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10년 전에 우리 오세훈 후보가 그 무상급식 때문에 네. 서울시장직에서 사퇴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오세훈 후보의 제가 볼 때는 진짜 정치인으로서의 무책임함과 이런 것들을 극명하게 드러낸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상급식 그 자체가. 근데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하고 토론회 할 때도 보니까 끝까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기는 세금급식이다. 찬성할 수 부저급식이다. 없다. 다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제동을 걸 생각은 없다. 아주 이렇게 저는 빠져나가네 이렇게도. 그런 식의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서울시장 되면 정말 위험하겠다. 우리 애들 밥그릇이 또 막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제 박영선 후보가 유치원 무상 지금 이제 초중고 무상 그렇죠. 하고 급식이 잘 다 되고 있고 이제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시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정부로부터 충분하게 이제 배려받으면서 자랄 수 있겠구나. 이런 후보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무상급식 때문에 시장 명함을 던져버리고 명패를 던져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게 이제 부각이 서로의 그런 비전이나 정책이나 공약에 부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아마 그런 이제 시기가 시작이 됐다고 보니까 유권자분들께서 이제 정말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도 물론 있지만 이제 서울시장 선거기 때문에 두 후보가 이제 명확하게 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서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유권자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좀 관심 가지시고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시는 과정이 앞으로 보름 동안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지금 LH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이 정치적인 환경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제 선거에 아무래도 집권당에 대한 비판이랄까 심판 이런 심리를 이제 형성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뽑는 거는 서울시장이다. 부산시장이고 서울시장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서울시나 부산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좀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정치적인 이런 그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함께 선거운동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전략적으로? 함께 선거운동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 티타임에서도 우리 발표가 됐는데 박영선 후보가 김진애 후보의 그 공약 중에서 예를 들면 국제 표준 디지털 그 시스템, 그다음에 돌봄 오아시스, 그다음에 서울 디지털 부시장 이런 그 김진애 후보가 그때 내걸었던 공약들 중에서 핵심적인 거를 되게 제가 볼 땐 좀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또 바로 받고 그 외에도 또 이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박영선, 김진애 두 사람의 이제 공약과 정책이 한데 어우러져서 어떤 비전을 만들어낼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상대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진짜 선거다는 생각이 저도 이제 들어요.
그래서 뭐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후보 그 단일화 토론에 제가 2차 때 사회를 보기도 했었는데 네, 그거 열심히 봤습니다. 그때 저는 참 이렇게 불꽃 튀는 네. 그래도 좀 토론을 좀 1차 때보다 좀 불꽃 튀는 토론을 보면서 그렇죠. 두 분 다 토론 잘하시고 야, 이 내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우리 여권의 그 후보로 나왔던 이 두 분의 수준이랄까 네, 이게 네. 이런 거가 좀 야권들 후보 나온 분들하고 좀 비교가 안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뭐 지금 내곡동 건도 네. 지금 막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곡동 건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에 대처하는 태도? 네, 뭐 계속 자기 네. 말을 바꾸고 네. 뒤집고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오세훈 후보가 계속 보여주잖아요. 처음에는 네. 뭐 나는 몰랐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존재 자체를 몰랐다.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서울시의회 그 회의록에 보니까 오세훈 후보 내곡동 그 시찰 뭐 이런 기록도 나오고 의회 속기록에 보면 이런 식으로 금방 이게 지금 자기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다 뒤집는 이 증거들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10년 전에 정치 감각을 가지고 이걸 계속 뒤집고 그다음에는 이제 몰랐다가 이제 국장 정결이었다로 갔다가 막 이런 식의 계속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런 자기 말 뒤집기를 보면서 야, 우리가 이명박 그 시절에 당했던 이 거짓말 때문에 당했던 악몽이 좀 생각나고 그래서 그분의 뭐 정치적인 뭐 정책과 공약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천만 서울시의 시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될 그런 어떤 그 리더로서의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거짓말주의보가 막 뿅뿅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후보들의 토론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선거 때문에 우리 원내대표님도 좀 바쁘시겠어요 이제 여기저기 좀 다니셔야겠죠. 저는 사실 단일화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열린민주당 단일화 추진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 하시더라고요. 그 단일화 발표하고 하실 때. 네, 그래서 단일화 추진하면서 약간 바빴어요. 사실은 이게 그 아무래도 관련해서 해야 될 조정하고 협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책임지고 대표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잘 좋은 아름다운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좀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그런 게 끝났으니까 이제 한 마음이 돼서 그 우리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필요한 일을 조금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이 선거가 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전이 치러질 텐데요. 저희가 상황 보면서 우리 대표님 말씀도 좀 들어보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요. 오늘 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LH 이 사태 때문에 부동산 투기 발본 세건하자 이런 얘기, 부패를 척결하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보니까 어제 공직자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위원 특별법 발의를 하셨어요. 네. 특별법 뭔가 내용이 좋아 보이는데. 이게 그렇죠. LH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희가 바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국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이 300인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받느니 안 받느니 막 이러면서 막 갈등이 생기고 있을 때 이거를 무슨 정치적 협상을 할 문제인가 이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바로 법안 작업에 들어왔고 어제 이제 드디어 공동 발의를 다 받아서 그 사이에 발의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국회의원의 그 재산 상황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조사하는 게 법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법에 근거한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는 뭐 청렴도 조사나 뭐 아니면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처리를 하는 기구고 또 이게 강제로 뭐 자료를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일정한 그 강제성까지도 발휘할 수 있는 부여된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별 조사 기구를 만들고 네.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번에 저는 사실 LH 사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불행한 일이지만 이런 게 드러나서 확인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사실 알고 있었던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꼭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너무 뿌리가 깊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요번에 잘 처리하면 오히려 비온 뒤에 정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적어도 이제 공직자와 부동산 이 부당 이득의 취득의 문제는 약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법에다가 이제 그 권한을 갖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저는 이제 조사 대상도 지금 이제 국회에서 양당 간에 얘기되는 건 현재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가지고 막 이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직계 좀비속 중에서 독립적인 자기의 생계가 유지되는 그런 가족은 거부를 등록 거부, 신고 거부를 하면 그게 또 허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면은 왜 그 아들 거 안 내냐 뭐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현재 제도적으로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이 특별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발본색원하는 그런 계기로 삼자. 이렇게 하려면 그 취지에 맞게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그 신고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없애고 의무적으로 당사자의 존속과 비속을 하고 또 뭐가 빠졌냐면 현재 신고의 대상에는요. 이 배우자의 존속이 빠져 있어요. 배우자. 그거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아무개 의사, 아무개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뭐 당사자가 아니고 초갓집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재산 그리고 이제 이게 피해갈 수 있는 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번에 그 제가 그 발의한 법안에는 직계 좀비속은 당연하고 배우자의 존속 또 배우자의 존속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조사 대상으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조사위원회도 그냥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금융과 부동산 물론 법률을 잘 아는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금융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좀 한 50명 가까운 이런 규모로 제대로 이제 들여다볼 수 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게 이렇게 조사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상에서도 21대만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그래서 2012년 공직자부터 다 포함시켜서 하자. 범위가 넓네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안철수하고 오세훈 토론회 때 오세훈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문재인 정부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도 다 경험했으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왜 3기 신도시를 앞두고 아무것도 예상 대책을 못 세우고 요 모양을 만들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사실은 이게
오세훈 후보 스스로 이 때부터 이미 이게 아주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라는 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좀 그렇게 자기가 얘기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다 그렇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게 부동산 전산화가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2008년부터 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 적어도 10년 전부터 공직자였던 사람들은 네. 지금 설사 현직에 없더라도 여기에 조사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거고 네. 또 하나는 국회의원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기초 자치단체장, 기초 의회 의원까지 적어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공직에 오른 사람들과 그다음 그 사람의 일과 관련돼서 공직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네. 다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저는 진짜 말로써 구호로서의 부동산 네. 투기 근절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걸 법안에 담았어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법안이 생각보다 세네요. 셉니다. 네, 대상도 그렇고 네. 이 기간도 그렇고 2012년까지 저는 이번 기회를 많이 우리가 놓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애매하게 그렇게 신용만 하고 만약 넘어간다 이러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너무 어둡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저는 부동산하고 교육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이 진짜 극단적인 양극화는 단순히 저 사람들은 잘 살고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못 산다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박탈감을 넘어서서 네. 우리 사회 전체를 불신의 사회로 만들고 희망이 없는 사회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K모로 세계적인 어떤 국제 위상이 높아진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안에가 이렇게 탄탄하게 서로가 신뢰를 통해서 결합되는 사회가 아니게 되면 굉장히 저는 이 위험한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자기 살을 도려내는 그런 각오로 적어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해결하겠다 이런 각오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소나기 피하듯이 잠깐 막 거품 물면서 온갖 해결책들을 막 쏟아내고 또 선거 좀 지나고 이렇게 쓸그머니 없어지는 이런 방식이 되면 당장은 소나기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엄청난 대홍수가 우리한테 쏟아져서 다 같이 공멸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정도의 위기의식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 LA 사태 처음 터졌을 때 정말 그 많은 분들의 분노, 이 공분을 제가 봤었는데 이게 거기에 그 분노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분노를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과 어떤 법안과 어떤 이 공동체 간의 약속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 가야 된다고 네, 그거 생각해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진짜 그래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가 온 거다. 우리한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짜 우리 사회를 바꾸는 사실은 우리 사회 모든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요 이 부동산하고 연결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그러니까 사실 이 저출생 문제라든가 청년들의 그런 어떤 그 헬조선 이런 것들도 그렇고 진짜 연결돼 있는 구조적으로 이게 마치 부동산 토지나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복잡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의욕, 그다음에 일할 의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약화시켰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다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서도 저는 중요한 어떤 결절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 지금 보면 부동산 문제 심각하다고 하지만은 이런 비리가 나와서 국민들께서 아 이번엔 정말 안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발의하신 이 특별법 어디 지금 계류가 어디로 돼 있는 거죠? 지금 그거를 지금 확인 중에 있어요. 확인 중에 이게, 있고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이게 아니 통과되기까지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시간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특별히 좀 그래서 빨리 지금,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예, 상임위 관련 상임위든 네. 당연히 그다음에 뭐 다양한 하여튼 이 법안 음. 발의가 실제 통과로 연결되는 네. 관계되는 상임이나 의원들이나 뭐 의장님이나 하여튼 모든 분들하고 이거를 빨리 진짜 입법화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예, 하려고 뛰려고 지금 마음을 음.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발의만 돼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 아 그럼요. 통과가 실질적으로 돼야죠. 통과가 돼야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걸 위해서 뭔가 지금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제가 뭐 음. 찾아서 뛰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 특별법이 좀 통과가 좀 되면 글쎄요. 이게 재발 방지책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어서 국민들은 이 특별법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해야 통과만 됩니다. 된다면? 해야 네. 돼요. 제가 이거 하실 게 더 많으세요. LH 사태 나고 나서 네. 보니까 우리 1기 신도시 때하고 2기 신도시 때도 그때 막 네. 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그때 거의 조사했었죠. 8,900명 또한 2기 때는 9천 몇백 명씩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네네. 이 불법 투기자들 다 적발해내고 막 환수하고 세금 다 매기고 이렇게 막 구속도 일부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일회적인 어떤 막 그 수사로 네. 적발로 이렇게 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제도와 법으로 이게 불가능하게 더 이상 부동산 불로소득은 포기해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 어떤 모범이 일단 공직자이고 저는 사실 근데 이걸로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공직자들이 물론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박탈되고 그게 이제 금지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투기성에 허용되는 이런 구조는 안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공무원들이 하던 자리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아니 투기의 주체가 바뀌면 이거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 다 잡는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민간이 들어가서 그렇죠. 또 뭔가 일부 투기를 하고 소수 있다. 우리나라의 그 소수 상위권 10%가 부동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상태인데 네. 공직자들이 못 들어간 자리를 그들이 다 장악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뿌리는 다른 데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 LH 사태는 그런 어떤 부동산 불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서 거기에 네. 이제 뛰어든 거지. 그게 해결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 부동산 투기 이 구조,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 이런 게 사실은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 특별법은 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또 네. 지금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또 배우자의 존속까지 해가지고 다 들여다 보겠다는 거고 이게 2012년부터 또 들여다 보겠다는 거고 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은 돼 있는 상황이고 통과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건데요. 국민들이 저희 아마 시청자분들도 부동산 문제는 이건 꼭 이번에 투기 집단 부동산 투기 방지법 만들어야 된다 꼭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네요. 댓글을 보니까. 네, 이게 얼마나 국민 삶에 진짜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대책이 계속 나왔는데도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공공 뭐 개발로 가야 된다고 해서 이사 대책 포함되고 발표가 되면서 이제 뭔가 바뀌겠구나 했는데 LH 사태가 터지니까 그렇죠. 공공에 대한 이 분노가 또 커지게 되시는 그렇죠. 그러시는 거죠. 네. 이게 쌓여온 게 이번에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책도 지금까지 쌓여온 걸 터진 그 상처를 치유하고 낫게 해야 되니까 정말 더 크게
또 모든 것을 다 어루만질 수 있는 이런 대책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네.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못 세워서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 사태가 되긴 했는데 네. 한편에서는 이게 만약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게 터졌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막 아하.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 이게 다행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터져서 문재인 오히려. 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촛불 정부인지 네, 바로미터가 나는 시험대에 올랐다. 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정말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어떤 힘을 얻어서 세워진 정부인지를 네. 그동안 이제 4년 동안 뭐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못해왔고 네. 이제 마지막 기회가 어떻게 보면 국민이 우리한테 준 기회가 아닌가.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네. 비록 본인들이 일정하게 어떤 살을 깎더라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 절박함이 진짜 있는 너무 절박한 거네요. 문제죠. 네. 촛불 그 정부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번 부동산만큼은 이번 이 부패 고리를 확실히 끊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시청자분들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뭐 선거 얘기부터 부동산 발의하신 특별법 얘기까지 쭉 해봤는데 좀 대표님 오랜만에 만나서 저희 또 새롭게 꾸민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자주 오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열린민주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화학적인 결합,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결합한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서 선거전을 하나의 축제처럼 치러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볼게요. 축제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네. 우리 열린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분들은 일당백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단 네. 딱 마음을 먹으시면 진짜 일당백의 그런 역할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한 우군을 얻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언론에 발표되는 뭐 지지율이나 여론조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든든한 후원 우군들과 함께 잘 이렇게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장기영님이 강민정 의원 화이팅 뭐 이런 말씀도 감사합니다. 주고 계시고요. 자, 강민정 원내대표 또 맡고 계셔가지고 바쁘신데 오늘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시간이 되시겠죠? 네, 시간 일부러 내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